네, 뉴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경련 기자고요. 저와 함께할 촌철살인의 논객들 소개합니다. 송영훈 전 MBC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MBC에서 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꼭지까지 아주 재밌게 지켜봤는데요. 약간 좀 그걸 정리를 하고 지금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있었던 통과는 못 됐죠. 특검법, 부결 상황 같은 것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정치적인 맥락들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BC의 보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8월 2일 날 12시 7분, 43분, 5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던 장관에게 전화를 직접 했다. 예, 요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도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제 이게 타임라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이렇게 작년 7월 19일에 이제 최수근 해병대 당시에는 일병이었고 이제 사망 뒤에 이제 상병이 됐죠. 최수근 일병이 사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7월 30일, 31일, 8월 1일, 8월 2일 나흘간의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이 나흘간에 벌어졌는데 7월 30일 날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장관하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한 날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결재 받았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결재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7월 31일하고 8월 2일하고 이 두 날짜가 가장 좀 중요합니다. 7월 31일은 경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11시 45분 경로선. 예, 11시경에 그러니까 회의를 안 보시라고 열어가지고 비서실에 같이 회의 주재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경로를 했다라는 거고 예. 이날 이제 그 11시 45분쯤에 유선 전화로 02800으로 시작되는 유선 전화로 대통령실로 이건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어느 무선지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지만 그렇죠. 이제 안 보시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화가 왔다라는 거는 어제 MBC 보도도 나오고 그 전에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8월 2일 날은 그러니까 7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통령실에 전화가 와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임성근이 빼. 그리고 이거 경찰에 보내지 마.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정훈 대령이 그냥 간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결재까지 다 받았으니까 라고 해서 8월 2일 날이 이제 사달이 벌어집니다. 8월 2일 날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날 이첩이 된 날, 경북경찰청에 이첩이 된 날이고 결국은 밤 7시 반인가 그때 이제 회수로 해오는 날이고 그날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훈 법무부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 통화를 여러 건 한 것도 이날이고 김계환 사령관하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화한 것도 이날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쓰던 핸드폰으로 그렇죠. 그 핸드폰.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핸드폰으로 체리따봉도 보내고 많은 게 이루어졌어요. 이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그랬네. 그렇군요. 예. 사실 이게 권성동원에게 체리따봉 보낸 게 이 핸드폰. 이 핸드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 그쪽에 여권 관계자들은 다 아는데.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한테도 핸드폰 전화번호가. 저한테도 있어요. 그 번호가. 예. 생각해 보니까 그 전화번호 있었어. 윤석열 있었어. 그러니까 일단은 예. 이거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사실 지적이 많은 게 예. 이거로 대통령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쓰고 계시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스모킹 건이 지금 돼버린 거지. 왜 예. 그러니 말씀하셨다시피 낮 12시 7분 이때 예. 이제 하고 그다음에 12시 43분 그리고 예. 12시 56분. 그러니까 이때 계속 이제 12시 57분. 그러니까 이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3번을. 그렇지. 핸드폰으로 직접. 국방부 장관 어디 있었습니까? 출장 가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한국에 없었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사람한테 굳이 전화를 국방부 3번을 장관은 해고. 7월 31일 오후부터 3시 이후부터는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7월 30일 날 결제해놓고 예. 7월 31일 날 나갔는데 나갔어요. 뒤집으라고 하고 얘기를 박정훈한테 대령한테 얘기를 예.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한 다음에 그 회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가 됐으니 스모킹 건이 저는이라고 보고 판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이거 완전히 전에는 판이 바뀐 경로에 겁니다. 예. 초점을 맞추고 지시를 이제 누구한테 해서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예.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뭔 말 한 거야 도대체? 네.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종섭이 갑자기 태도가 변해가지고 이런저런 지시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다 움직이고 이종섭도 그렇게 지시를 한 거야, 가져오라고 한 거야. 이거니까 훨씬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불법에 좀 증거가 맞습니다. 세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다른 거에 집중할 필요 없다. 8월 2일 날 이첩이 이미 된 거를 회수 지시한 자가 누구냐. 이종섭은 본인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다라고 한다.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시한 자가 직권 남용한 것이다. 그게 대통령실밖에 지금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예. 등장했습니다. 보통 이 법조계에서 이런 증거가 나면은 예. 피의자가 등장했다라고 봅니다. 예.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그동안 대통령실 그랬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지금 이 체리 따봉폰 입수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냥 짐작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합리적인 압수수색에 의심이 들고 이 정도면 일반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나올 만한데요. 왜냐하면 오전에 박정훈 대령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어요. 12시경에 세 차례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3번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사이에 박 대령이 해임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통화 후에 이첩됐던 기록이 회수됐단 말입니다. 이만큼 확실한 사실관계 증거가 있을까요? 굉장히 유력하고 일반적인 수사 주체라면 공수처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쓰고 있어야 돼요.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얼마나 이게 혐의가 짙은지를 알려드릴게요. 8월 2일 날 있잖아요. 김계한 사령관이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준장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게 11시 13분이에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이미 경북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첩했습니다. 라고 박정훈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야 그거 뭐 안 돼? 이거 회수 안 돼? 아마 회수하면 직권남용일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계한이 군사보좌관한테 이첩했답니다. 라고 보낸 게 11시 13분입니다. 이건 군사보좌관이 바로 옆에 이종섭 장관 옆에 있으니까 장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군사보좌관에서 장관으로 보고를 하고 12시 4분에 이종섭 바로 그 직전이죠. 그러니까 군사보좌관이 장관님이 직접 통화하자 하십니다 해서 12시 4분에 이종섭과 김계한이 개인폰으로 통화를 해요. 그리고 12시 7분에 윤석열이 이 전화를 한단 말이죠. 이종섭 장관에게. 이거는 모든 게 완벽해요, 지금. 타임라인 모든 게 완벽해. 그리고 12시 40분에 국가수 총경이 경북경찰청의 경무관에게 야, 이거 우리가 회수하러 갈 거야.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 그 유명한 사람 있죠, 박경정. 그 청와대 행정관이 국가수 총경에게 바로 직전에 전화했겠지. 그러면 12시 7분에 윤석열이 이종섭에게 전화한 그 직후에 박경정이 전화를 했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알려지지 않은 이시원과 유재은의 그 전화 사이가 오후 늦게잖아요. 근데 처음에 전화를 안 받았거든. 유재은이가 처음 보는 전화번호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비슷한 시각이야. 전부 비슷한 시간에 이시원이 유재은에게 전화한 시각, 그리고 청와대 그 공직기강실 밑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인 박경정이 국가수 총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가수 총경이 경무관에게 전화를 한 거는 12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12시 7분에 대통령이 장관이랑 통화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요거 좀만 더 네. 타임라인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12시, 1시 요 사이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몇 개 더 추가하면은 12시 50분에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화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시에 김계환 사령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또 전화를 하고요. 네. 1시 3분에 김계환 사령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또 맞아요. 전화를 하고요. 네. 1시 50분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반환이 아닌 회수다. 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을 딱 그렇지. 얘기를 하고 뭐 네. 그렇게 이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통화한 그 시점을 해서 그 뒤에 이게 모든 게 다 전화 통화 다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 돼요. 반환이 아닌 회수라는 이 단어 선정도, 그리고 수사가 아닌 조사였다라는 이 단어 선정도 전부 직권남용을 염두에 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이미 해버렸으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된 거니까 직권남용이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냥 니들이 조사한 거잖아. 그리고 반환이 아니고 이게 공식 문서 서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야, 이게 좀 미비된 거야. 그래서 회수한 것이야. 그냥 직권남용이 아니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회수, 조사, 이단을 계속 지금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전부 본인들의 책임을 면탈할 그 생각만 지금 계속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일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을 한번 따라가 보면 최수근 해병이 급물살에 휩쓸려서 이제 그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이 바뀝니다. 그게 이제 그 7월 31일 날 1차 경로라고 하는 이만한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이제 여기서 말이 바뀌잖아요. 예. 말이 바뀐다고. 근데 요 말이 왜 바뀌었을까? 요새 나오는 1차 경로의 원인이 되는 뭔가 구명 로비가 있지 않았겠느냐. 로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의 타임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7월 28일에 수사 결과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 결과 보고를 김기한 사령관한테 할 때 거의 그 즉시 김기한 사령관은 해병대 그 사단장 있지 않습니까? 임성근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성근은 28일 오후부터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이미 1차 구명 로비가 그러니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을 하자면 예. 임성원 사단장이 그 국방부 박정훈 대령의 어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 구명 로비를 한 걸 같아요. 예. 그게 대통령 귀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만한 일로 사단장을 하면서 경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자기가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명. 그러니까 아니, 8월 2일 날 예. 이게 내가 항명이라는 게 뭐냐면 예. 넘겼단 말이야. 예? 경찰을 넘겼단 말이죠. 이거를 대통령을 항명으로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8월 2일 날인가 대통령이 그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에게 3번씩이나 전화했다는 거는 무지 경로했다는 거고 분노가 폭발해서 자기 감정 제어를 못했다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 로비가 1차 로비가 있었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처음에 7월 28일 날 김기환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박정훈이. 그랬을 때 7월 30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환과 박정훈이 같이 가서 수사 결과를 보고를 하거든요. 장관에게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박정훈은 나가 있어. 그리고 수사단 다 나가고요. 김계한과 장관이 독대를 해요. 근데 독대하는 이유가 이때는 심플리 아주 단순합니다. 후임자 누구 할 거야? 후임자 누구 할 거예요? 투스타 1사단장을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3스타 그 위에 있는 상급자잖아요. 해병대 사령관이. 근데 임성근은 사실은 3스타 다음 해병대 사령관으로 지금 인식됐던 사람이란 말이지. 임성근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해병대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할 거야? 라고 해서 나온 게 부사령관인 정정범 이름까지 나와요. 이때 7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야. 보직 해임되고 사단장 끝난 거야. 7월 30일.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 보직 해임되고 끝나는 사람이 7월 30일에 끝났던 사람이 불과 3일 만에 8월 2일 날 누가 보직 해임됐습니까? 수사단장인 박정훈이 보직 해임돼. 단 3일 만에. 이게 로비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말이죠. 7월 30일 날 이게 있고 난 다음에 7월 3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7월 30일까지 이 사람을 보직 해임하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 그러면 너 어디 있을 거야? 곧 있으면 보직 해임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으라고 한 거야. 집에. 일사단장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항에 있는 일사단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라. 그 공간에 있어라. 그래서 파견 대기 명령에서 거기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들이 왜 보직 해임되기 직전에 보통 이제 그 부서에 근무를 못 하잖아요. 그 부서에 근무 못 하고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건 집에 있는 건 좀 가혹하지만 보통 이제 다른 사무실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책상만 그렇지, 있는 딱 그 그렇지. 사무실에 그렇죠. 가죠. 보통 전화기가 없죠. 보통. 그렇죠. 예. 그런 데를 가잖아요. 7월 30일 날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 일이 임성근한테 일어났는데 7월 31일 날 갑자기 휴가로 바뀌는 거야. 7월 31일부터는 집에 있어야 돼. 그냥 공간에서 곧 있으면 옷 벗으니까 계속 옷 벗은 상태에서 민간 사복으로 입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휴가 처리가 된 거야. 그리고 8월 1일 계속 장관실에서 전화가 오는 게 야 휴가 처리한 거 맞지? 휴가 처리야? 라고 두세 번을 케어를 해줘요. 장관이. 그리고 8월 2일 날 보직 해임은 박정훈이 돼. 그러면 누가 이게 로비를 한 거냐고. 임성근이 로비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얘기는 예. 구명 로비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성근이 근데 무슨 힘이 로비가 있어서 성공했고. 무슨 힘이 있어서 성공하면서 말 안 듣는 박정훈이 날아갔고. 그렇죠. 근데 근데 박정훈이 말 안 들으니까 대통령은 계속 연달아 3번 전화하면서 분노, 뭐 스토킹하듯이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임성근이 분노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파워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 할 수 직접은 있느냐. 아닐 거고. 7월 30일에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어. 28일부터 30일까지 모든 게 다 끝나고 굉장히 클린한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본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냐면 언론 플레이까지 하잖아.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이게 7월 30일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임성근은 이게 보직 해임 되더라도 좀 떳떳하게 그래서 투스타는 지켜야 되니까 어디 정책연구위원으로 투스타를 지키는 상황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그런 언론 플레이까지 나왔잖아. 비서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로비가 1.5일, 2.5일 만에 다 성공시켜버린 거지. 이 거대한 힘이 임성근 혼자한테 나왔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그게 지금 굉장히 관심사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뭐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큰 사이를 관심사입니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투스타 따위가 투스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 군인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려요.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병이 그것도 해병이 구조활동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보직해임은 다반사야. 다반사. 근데 투스타의 보직해임이 이렇게 어려워. 이 정권에서. 갑자기. 그러면 임성근 혼자의 투스타의 힘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져? 장관 결재까지 난 서류가? 갑자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초점이 가야 됩니다. 이제. 보통 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뇌물이 등장하거나 무엇으로 청탁을 했느냐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그 윗선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친척이 있어서 그냥 그런 인맥으로 뭔가를 영향을 미쳤다면 부탁한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이게 죄명이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중간에 뭔가 구명 로비를 했어요. 말이 좋아 로비 지금 그 미국이나 로비가 그 합법인 것이지. 그렇지. 뭔가 영향력을 본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피하려고 영향력을 윗선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행사했고 그것이 먹혀서 수사하던 사람이 오히려 해임이 되고 본인은 살아났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갔으면 뇌물죄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 그 부탁을 받고 들어준 사람 모두 다 공무집행 방해죄도 될 수 있고 뇌물죄 공범도 될 수 있고 이 관련된 사건들이 단순히 직권남용이냐 아니냐의 포커스를 떠나서 범죄 사실들이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자, 사고 났을 때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죠. 아까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라고 했던 대통령이 며칠 뒤에 한 20일쯤 되나? 뒤에는 뭐 이 정도의 일로라고 갑자기 바뀌잖아요. 바뀌면 뭐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구명 로비라는 거고, 일선 사단장하고 대통령이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테니까, 연결되는 뭔 고리가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 주위 사람이든,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든, 그 다음 그 관계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든, 연결되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당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오늘 지금 이제 여의도에 떠도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그 사람이 해병 출신이 될 수 있다. 로비를 한 또 다른 어너더 인물이, 또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뉴스공장에서 잠깐 하더라고요. 아, 남성은 만나보죠. 그러니까 아니지. 근데 그 남성이 누구에게 로비를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아, 저도 지금 요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임성근이 누구에게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참 조심스럽다. 예. 그냥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의도에서 다 떠도는 소리가 예? 아시죠? 나 여의도 가야겠다. 너무 궁금하다.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인물도 남성이 맞고요. 그리고 해병 몇 기인가까지 제가 지금 찾아놨어요. 몇 기인지 찾아놨는데 그러면 이제 특정이 되기 때문에 특정돼. 그러면 완전 빼박이야. 해병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게 된 어떤 그 원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문이에요. 그렇죠. 이른바 밀회설. 거기가 그 진실이 자꾸 숨겨질수록 자꾸 풍문이 나와요. 말이 그렇죠. 떠든다고. 지금 여기도 말이 떠든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죠. 대통령이나 이초에 자꾸 진실을 가리기 때문에 자꾸 말이 떠드는 거거든요. 특검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모로 오늘 당당하게 공수처가 할 일이 굉장히 그럼요.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 풍문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어제 일단 179개 나왔잖아요. 요거는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효 기권이 한 15표 정도 나온다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다른 방송에서.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은 이제 이거 무기명 비밀 투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난해 이제 9월 달에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가결된 거 말고 2월 달에 처음에 부결됐을 때 기억하시네. 그때 어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체포동의안 찬성 139, 반대 138, 그리고 무효9, 기권 11, 그래서 무효 기권 합쳐서 20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좀 이쪽도 하기 하고 저쪽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고뇌하는 사람들이 무효 기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던졌으리라고 이제 그건 뭐 옳고 그러면 떠나가지고 일단 2023년 2월 달 말씀. 2월 달 거. 그때는 2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절반이 넘지, 찬성이 절반이 넘지 못해서 이제 부결됐는데 2월 있고 9월 있었습니다. 9월이 있었죠. 9월은 이제 가결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좀 무효 기권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예상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여기는 시몬스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 국민의힘이 편안함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단일대오, 원팀. 기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자들이 뭐 어느 정당명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보수 정당을 얘기할 때 정당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치 결사체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의 이익 집단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정당이라는 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수 정당은 뭐냐면 군대식이야. 위에서 떨어지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많이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10표는 나오겠거니 했거든요. 한 10표는 나오겠지. 아무리 그래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0표는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탈이 그럼 10표에도 있지만 이거 야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상쇄되면 몰라.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한 5표 정도가 만약에 유이동을 비롯해서 뭐 안철수, 김웅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김근태 뭐 해가지고 한 5표 정도는 원래 우리는 찬성, 가결 이쪽으로 간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179라는 숫자는 야권에서 5개 정도가 이탈을 했다? 근데 서로 간에 지금 우리는 단일대우 유지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설명드리면은 네. 그거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수 이거를 없죠. 따지는 것 자체가 네. 큰 의미가 없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범야권이 지금 민주당 155, 네. 정의당 6, 새로운 미래 5, 개혁신당 4, 그리고 기본소득, 진보당, 조국혁신당 각 1명씩. 자유통일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야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리고 이제 야권계 무소속이 6명 이수진 나눈 거 빼놓고 6명이에요. 그 범여권은 국힘 113 그리고 국힘 쪽 무소속 하영재 1명 그리고 황보승이 자유통일당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국힘 쪽은 심플해. 어쨌든 113에 1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추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쪽 범야권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론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네. 이분들의 정치적 입장이 미묘하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효표 4표 중에 3표는 가라고 쓴 다음에 옆에 점 찍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는 부라고 찍고 하나에 점 찍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는 가, 3개 하나는 부라고 한다라면은 일부러 무효표를 만든 거지. 일부러 무효표는 그건 고의로 만든 거죠. 네. 정확하게. 지난번에 의사표시를 하고 무효로 만든 거지. 이재명 대표도 그랬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도 그때 무효표 나온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했거든. 점 하나 찍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서로 해석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을 크게 찍었대. 해석 투쟁을 안 하게 가짜 옆에다가 이만하게 그랬다라는 거야, 점을. 의사표시 분명히 했네. 왜냐면 시간이 지연돼. 시간이 네. 막 이거 가지고 누가 아까 뭐 찾는 그러니까 해석 투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 제 이건 완전 추론인데요. 뇌피셜인데 그 5명이 모두가 찬성을 던지지 않고 그중에 최소 2-3명은 무효표로 만들었다. 가라고 썼지만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소신 투표. 그래서 이거는 진짜 뇌피셜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무효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은 말이 미묘하고 바뀐 게 소신대로 투표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처음에는 찬성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날 아침에는 소신대로 투표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남들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었는데 이분은 흔들렸구나 이래저래. 기자한테는 자기 찬성했다고 뭐 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그래요.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소신껏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치인의 신뢰가 중요한 게 이 소신 왔다 갔다 해. 예? 오늘은 소신이 여기 있다가 내일은 여기 있어. 어제는 여기 있었고 그저께는 여기. 그럼 그 소신이 뭐? 그러니까 난 안철수 이 양반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거는 삼육평론가의 뇌피셜이 뭐예요? 알겠잖아. 근거는 없어요. 신뢰를 쌓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인터넷이나 특히 종편에서 많이 이것을 민주당 이탈표다, 뭐 범야권 이탈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냐면 몰아가고 있는 게 국민의힘에서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에 반해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113석이잖아요. 근데 5명이 명시적으로 찬성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언론에 밝혔었고 그러면 반대표가 108표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표가 111표가 나왔다.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그러면 3표는 어쨌거나 범야권 쪽에서 이탈표 아니냐라는 식으로 단순히 계산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은 전혀 이탈표가 없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직도 미쳤다. 또는 뭐 직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뭔가 단결을 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에서는 생각보다 이탈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이거를 몰아가면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뭐 선거 때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탈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벌써부터 오늘 하고 어제 계속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준일 시사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은 155석이고 지금 자유통일당 1석 있고요. 개혁신당 4석 있고 진보당 있고 무소속 9석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플러스 3표가 반대표에서 더 나온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탈표가 그래도 10표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직전에 한겨레에서 7석까지 얘기를 했었고 박주민 TF 단장이 계속 만나고 다니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10석까지는 그래도 좀 양심적인 분들이 있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못 미쳐서 저는 좀 실망을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탈표가 적게 나왔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 시작하기 전에 표결을 시작하기 전에 오후에 한 2시쯤인가요? 그때로 기억하는데 당론으로 이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참 뭐랄까요? 불쾌하다고 해야 되나? 국민들을 업신여긴다고 해야 되나? 그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그걸 당론으로 하면 당신들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고 알아서 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계속 당론으로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결이 됐던 2023년 9월 149표론가 가결이 됐었죠. 그때도 당론으로 결정을 못하고 자유투표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그냥 당론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 몰라라 해버린 이거는 진짜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내가 그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검색왕 그 페이스북 친구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가끔 뭘 알려주는데 미국 헌법에서는요 상원이나 하원의 투표는 다 기명 투표가 원칙이래요. 그렇죠. 기명으로 하려면은 5분의 4가 동의 무기명으로 한대요. 난 이게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내 고유의 그 양심은 내가 그렇죠. 숨길 수 있지만 위임받은 거는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 가서 뭐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쳐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 비밀 이건 아니잖아. 그래 왜냐면 여기서 미국도 그러는 게 그래야지 다음 대선 내가 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을 더 지지해 줄 건지. 그렇죠. 우리 내 의사를 반영하는지를. 근데 이렇게 무기명 익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제대로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는 다 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은 인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기관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거는 이제 정서적인 것도 있고 개인에 대한 평가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 빼고는 기명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법안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정책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특검도 이것도 법안이니까 요거 진실을 밝히자는 법안이니까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만 이제 밝히면 되는 건데 이게 왜 무기명이 돼야 되는지 대통령 모르겠어요. 개인에 대한 어떠한 평가로 비춰줄 수 있어서 그런 아마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으로 투표하는 그렇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예전에 어떤 독재 시대라든지 전제 왕권이 있을 때는 그 의원들을 보호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드러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이 얘기 듣다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를테면 내가 사장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이 사장이잖아요. 유권자. 우리 이를테면 부장이든 뭐 이 사람들 내가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자들이 비밀 그래서 일 열심히 했어 비밀 이거 갑자기 웃기는 생각이 들더라고. 기명투표가 맞는 것 같아. 저는 이번에 다 바꿨으면 좋겠어. 저는 어제 이제 주목했던 게 이제 용산에서 공식은 아니지만은 언론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걸 반응이 나왔거든요. 반응이 뭐였냐면은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 운명체. 요게 이제 공식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 운명체다.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같이 침몰하겠구나. 용산과 당이 순장조 되십시다. 그러니까 용산과 당이 같이 이제 침몰하겠구나. 저는 그러니까 야 이게 제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의원들이 던졌느냐라고 본다라면은 크게 세 가지를 봤어요. 이유를. 첫 번째는 일종의 이제 탄핵 트라우마. 이제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오랜 동안 침체를 겪었는데 지금 이 분위기 보니까 탄핵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우리 또 뭐 대통령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쨌든 탄핵되면 이것도 우리 또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뭐 동아일보의 기사에도 한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아니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 나 못 보겠다. 저거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이게 좀 가장 결정적인데 보통은 본인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책임이 자유로우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자유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선거가 없으니까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당장에 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논생들은 안 거야. 네, 그러니까 그때 선거 전에는 뭐 최상병 특검도 받아야 되네 막 뭐 이런 얘기들 막 소신파들 막 나왔잖아. 그러다가 이제 없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선거 없으니 더 뻔뻔해졌다. 더 뻔뻔해진 거지. 게다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공공기관장 300개가 비어 있다더라. 언론에 이제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거든. 90개. 예. 90개 하고 뭐 이제 또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리 한둘이겠어요. 이사 뭐 이런 거 네. 있잖아. 뭐 하면은 300개가 넘게 이제 비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장 플러스 이제 주요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 가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익 집단의 본성이 드러나. 이익이 아니까 정확하게 자기 이해관계로 이제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월급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그 몇몇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그 한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할 때 신속동의 처리안으로 통과됐을 때가 181개였어요. 18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요거 빨리 하자라고 해서 이 특검안에 찬성을 해서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게 181. 그런데 179가 나왔어. 이거는 이 서명한 사람들이 181인데 찬성한 사람들이 179가 나왔다는 거는 일부 의원들은 정말 심장이 털났다. 이거 좀 얘기 들으니까 정말 심하다. 맞아요. 네, 심장이 털났다는 게 뻔뻔하다는 게 네. 김영투표에도 이렇게 했을까? 자기 이름 남는데 네. 못했을 거라고요. 익명주의 숨어갖고 이쪽으로 챙기자는 거 아니야? 응? 그렇죠. 가장 뻔뻔한 생각이 이게 드네. 특검 발의안 이 특검 발의안에 서명한 거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김영우로 말씀하신 대로 김영우로 했다면 그것과 대조해 보면 진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그럼 나오죠. 누군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179개가 나왔다는 게 저는 야, 씨, 2개 어디 갔지? 최소 몇 개 더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네. 어제 결과 보고 말에 흡족해서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했던 모양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무슨 생각하냐면 차떼기 정당이 떠오릅니다.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벗겠다고 박근혜 그때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었나? 하여간 뭐 그 당 간판 떼갖고 천막당선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 천막 당선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 길로 가는 것 같아. 앞으로 예측을 좀 해보죠. 예. 192개 아닙니까? 즉 그 앞으로 22대 국회는 이제 뭐 21대는 뭐 우리가 저 유권자 입장에서 그냥 퇴퇴퇴퇴 하면서 야 됐어 그러면서 이제 침 뱉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22대로 가요. 22대에서 192개고 그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도 군사법원에서 이거를 일부러 시기를 늦췄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를 늦췄다는 거야. 이 기록. 대통령이 12시 7분부터 해가지고 3번 전화했다는 이 기록. 통신 기록에 관한 공개를 늦춘 거야. 늦춘 거야. 그러니까 요 표결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늦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군사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늦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요. 하여간 무조건 진행돼야 될 일인데 무조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고랬다는 거고 김기현 변호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게 밝혀졌잖아요.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게. 그럼 22대는 어떻게 될지 그 예측을 조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예. 그 시간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이 표를 보고 저는 좀 참담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국민의 대표들이 이 했다는 일에 대해서 일단 역풍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22대 총선 때 보여주신 그 의사 표현의 방향과도 다르게 또 여론조사와도 다르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부결시킨 그 표수에 대해서 이 전투에 이겼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으나 전쟁 전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역풍,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시간 순서대로 이제 5월, 6월 가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뭐 또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22대는 의석 구성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죠.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실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 이번에 뭐 직구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권 주자, 당권 주자들이 국민의 이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울 가능성, 그러면서 이 찬성표들이 조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진짜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공수처는 계속 수사를 할 겁니다. 지금 수사 주체가 특검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은 공수처이고요. 그럼 공수처가 하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당장 MBC 보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 재판 상황, 공수처의 수사 상황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 수정안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일단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MBC 보도가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은 거의 동시간대에 SBS, MBC 한겨레 보도가 나왔어요. 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세 군데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얘기를 상황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번에 이게 부결돼 가지고 가장 낙담한 데가 공수처일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은 사실 공수처는 빨리 수사해가지고 빨리 특검에 넘기고 싶거든요. 그렇지. 끝까지 자기들이 가져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공수처의 위에서, 그러니까 좀 수사 방해까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피사실 공표로 아. 나와서 수사 지금 하는 검사도 엄청 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들 계속 언론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니들 핸드폰 다 까볼 거야. 막 거의 이런 식의 분위기로 지금 가고 근데 있다는 어제 거예요. 보도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에서 나온 보도기 때문에 공수처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분위기가 지금 그렇대요. 수사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네. 상당히 압박감을 공수처 검사들도 느끼고 있어서 사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래도 할 만큼 하고, 네. 왜냐면 욕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빨리 특검이 되기를 가장 바랬던 게 그래, 사실 그렇죠. 공수처예요. 그렇겠네. 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공수처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공수처가 이제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앞으로 몇 개월을. 몇 개월을. 근데 이게 예. 저 6월에 국회가 개원을 하지만 사실은 상임위 구성하고 특검 올리고 본회의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또 가을이야. 분명히 가을일 거예요. 그러면 가을 되면 또 국정감사야.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또 겨울이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저는 계속 걱정되는 게 8월에 박문진 이사 교체돼. 그러면 아까 SBS 한겨레도 보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MBC의 스피커로서의 파워가 굉장하기 때문에 KBS는 지금 보도합니까? 오늘도 제가 유심히 신문들 쭉 봤는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헤드라인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 보도가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정도만 헤드라인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독자 다 합해봤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00만이 안 될걸요? 근데 MBC에 한번 뉴스데스크 보도하잖아요. 4,500만이 봐요. 4,500만이 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MBC, 그 다음에 SBS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상업방송이잖아요. 훨씬 더 기반이 약하다. 구성원들은 뭐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MBC에 비해서는 기반이 약한 거예요. 공영방송에 비해서는. 이거는 구조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BS 기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겨레 경향의 그것과 그 어떤 영향력과 SBS의 어떤 그 구조적인 한계, 거기에서 8월에 박문진 이사회가 다 갈리고 난 다음에 사장까지 만약에 갈린다면, 안영준 사장까지 만약에 갈린다면, KBS처럼, 그러면 지금 현재 KBS의 박민 체제의 KBS처럼 그렇게 9시 뉴스가 MBC 뉴스데스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암흑시대에 가는 거예요. 거의 암흑시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8명 뭐 몇 명이 됐든 이분들이 이제 움직일 명분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 발의하고 제 의견을 할 때 약간의 타협 뭐 이런 거 독소 조항이라고 굳이 막 주장을 하니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명분을, 그러니까 저쪽에 움직일 명분을 좀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면은 제가 보면 108명 또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108명이 그대로 다 반대할 것 같습니다. 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8월 이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그 통화 기록의 보존 연한이 1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7월 30일에 8월 2일 이게 이제 다 그러면 다 이제 폐기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관 의무가 없으니까 바로 삭제하겠지. 0시에 바로 삭제할 거야. 1초도 낭비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올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물론 분노도 있고 이제 국민의 힘이 뭐 이제 더 싫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리를 어떤 식으로 챙길 것인가 조금 그렇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버티기가 가능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이번에 사실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22대대로 넘어가면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랄지 다른 이제 진짜 민생 현안들도 많잖아요.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유야무야 지금 돼버리면서 또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오늘 또 5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건 더. 그렇죠.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가 공포를 방금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세월호 특별법은 예. 공포를 바로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계속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그다음에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합의가 안 되는지 연금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그냥 44%든 어디든 그냥 합의를 하고 그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빨리빨리 모수개혁이라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다 국민들 손해일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죄송한 졸라 무책임하다 진짜. 진짜 너무 막 무책임해. 유능했던 과거에 유능 보패했지만 유능했다는 그 보수 보수. 노조 어디 간 거야. 네. 졸라 무능하다. 그러니까 네. 이게 왜 비겁하고 무능하냐면은 네. 자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금 모수개혁 하지 말고 구조개혁 같이 하자라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자 의대 정원 2,000명 늘리지 말고 이렇게 수가 조정도 같이 해가지고 다 테이블에 놓으니까 정부는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2,000명을 그렇지. 늘려야 됩니다라고 모수개혁을 지들이 먼저 하고 지금 하자라는 거 아니야. 똑같네, 맞네.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맞네. 이건 그때 달라요, 그냥. 지금 그러네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44%라도 받겠다. 여기서 우리 모수개혁이라도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그 똑같은 퍼센트 얘기하던 정부나 여당 쪽에서 못 받겠다. 더 본질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케이크 힘들게 다 만들었는데 네.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체리 얻는 꼴을 못 보겠다. 아니 근데 이게 기사의 관계자 말로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너무 졸렬하지 않아요? 우리가 케이크 지금까지 네. 크기 만들고 그 네. 이제 국민단 만들고 너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마지막에 요 체리를 이재명한테 못 넘겨줘.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연금과 관련해서 시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1년, 2년 넘어가는데 1년, 2년 넘어가서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프로였죠? 그 내는 게 한 3%포인트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9에서 13%였습니까? 9에서 12%였습니까? 13%. 13%로 예. 그럼 4% 올리는 건데, 예, 4%포인트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 해에 걷어들이는 그 돈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 숫자. 그러면 지금 한 1,000조 있잖아요. 근데 1,000조에서 한 10조, 20조를 2년이나 3년 정도 더 빨리 거둘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1,000조에서 갑자기 1,050조를 더 빨리 거둘 수 있어? 그럼 1,050조를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1,000조에서 벌어들이는 6%의 수익과 1,050조에서 벌어들이는 6%의 수익은 엄청난 몇천억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완전히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정도의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 사실 없거든요. 모든 세대가 다 맞출 수 있는 다 흡족한 구조 조정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당장 빨리 해서 2, 3년이라도 앞당겨가지고 하다가 또 안 되면 조금 더 올릴 수밖에 없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거든. 연금이라는 거는. 그거를 중장년 세대들이 다 합의를 해줬다는데, 예? 미래 세대를 그렇게 걱정한다는 이 정부에서 왜 이걸 늦추냐는 거야. 그거는 미래 세대를 그냥 죽이는 거거든. 꼭 50조, 100조 이거를 그냥
깔고 뭉개자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게 영어 소설 죄송합니다만은 어크루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자 축적되는 것처럼. 근데 원금이 늘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원금이 늘어나.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고 대통령이 사인만 해버리면. 아니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합니까 지금. 그걸 그 원금이 늘어난 걸 자기들이 막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진짜 대단한 정부예요. 내가 돋보이는 거를 하고 경쟁자 남이 돋보이는 건 나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금 개혁들 있잖아요. 2007년 이후론가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권 손대지 못하고 나는 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름대로 국회에서 공론화 그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안이 된 건데 그 마지막에 저만을 찍어다가 나 싫어라고는 이건 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러니까 한 큐에 다 끝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본도 18년간, 17년간 1,700명 정도 의사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늘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한 4,500명 늘리고 다음 정부로 넘기면 다음 그렇죠. 정부가 또 늘리면 돼.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죠.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야 이게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다 해결했다. 뽕을 뽑았다. 막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체리 얻는 것도 싫은 거고 다 싫은 거지. 근데 그러니까 꼭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돼.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돼.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니 국민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아니 주인공이 돼야죠. 윤석열은 그러니까. 대리인일 뿐이잖아. 대통령으로서. 내가 무대의 중심에 서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만 좀 해. 자아 비대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장원도 그랬다고요. 역대 누구도 못하고 나는 했어.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걸 정략자로 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니까 뒤로 싹 숨었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역대 누구도 못하고 나는 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에 자기한테 가 있어. 네.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했잖아. 나 폼나지. 이런. 예. 자, 그런 게 보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픽스 구독자가 90만이 되네요. 야. 90만. 야. 지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을 안 하셔도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클릭 한번 눌러보십시오. 100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독하지 않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으로 최경영의 정치본색과 스픽스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뉴 정치본색이었고요. 송효은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 정치본색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